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어제 오후 임시 금통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준금리를 11년 만에 0.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 경제가 가지 않은 길, 제로금리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본을 지내신 김동원 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 시대, 그러니까 5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갔고요. 우리도 이제 제로는 아니지만 0.7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제로금리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제로금리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 제로금리라기보다는 이제 네. 하한이 제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네. 우리가 그 연준 이사회에서 네. 그 정책금리의 폭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로의 0점에서 0.25까지 이제 정하면 이것이 소위 그 공개시장 조작위원회, 네. 그 FOMC의 MC가 은행들하고 네. 그 정부 증권을 사들여서 자금을 풀 것인지 또는 정부 증권을 팔아서 자금을 빨아들일 것인지 네. 이런 그 공개시장 조작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네. 방향과 그 폭을 정하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시장 그 공개시장 조작의 실효 금리가 이 정책 금리에 그 접근하도록 네. 그렇게 공개시장 조작을 해가는 일종의 말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금리가 그러니까 0.0%에서 0.25%인 거네요, 지금. 예. 그렇다면 뭐 0%로 한다면 결국 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기업들 좀 자금을 적극적 지원하라 그런 이제 메시지가 강하게 담아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정책의 의도는 그렇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이 그 제로금리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제일 그 많이 한 나라가 스웨덴 정부입니다. 스웨덴요? 예, 네. 스웨덴 정부가 이제 이걸 하다가 지난년 12월 달에 다시 스웨덴 정부는 제로금리를 포기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네네. 그래서 그 스웨덴의 경우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에 대해서 많은 그 학계의 관심이 중앙은행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것이 의도한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제로금리 효과가 정부의 의도대로 갔다고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대한 그런 그 확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FRB가 지금 제로금리로 했다는 것은 금융정책 면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써버린 건데요. 뭐 이거 이제 외신에서는 뭐 바주카포를 쏘았다, 네. 금융시장에 로켓포를 쏘았다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런 이제 수단이 추가 수단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 자체로 보면은 이제 그 제로에 왔기 때문에 네. 이제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가지 않은 한에는 네. 결국 마이너스 금리는 가지 않겠다는 거를 그 파웰 의장이 밝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 어제 그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가 빠졌다는 데는 여러 가지 다우지수가 그렇게 몇 가지 떨어지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우선 하나는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 대통령의 그 코멘트가 네. 뭐 어쩔 수 없다 네. 하는 데 대한 그 시장의 섭섭함이 굉장히 크게 묻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네. 이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로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예, 시 주가로 돌아갔다. 예, 네. 그동안 벌어놓은 걸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줘서라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을 시장은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그런 그 섭섭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미국 안에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가지고 네.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트럼프 대통령도 8월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8월까지. 네. 우선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130개 국가의 그 감염자는 그 사스의 22배입니다. 사스 때 22배. 그 사망자는 그 메르스의 지금 8.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간이나 규모에 있어가지고 뭐 그 과거와 네. 비교를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처음에 우리가 중국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글로벌 가치 공급 사슬에서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네, 공급 사슬이 무너졌다. 뭐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중국이 다 거의 다 지금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다음은 이제는 수요 측으로 가는 거죠. 수요 측으로 네. 가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신뢰의 상실,
네.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제로금리를 했던 때를 한번 2008년 금융위기 때 제가 제로금리를 미국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5년까지 지속됐는데 그때와 지금과 비교한다면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네. 그 미국 이 다우 지수를 놓고 보면은요, 이 대체로 그러니까 2009년 1월달이 바닥이었거든요. 2009년 1월에. 예, 이 바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QE를 해가지고 네. 그 소위 그 금융 완화를 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네. 그 주가를 그러니까 14년 QE가 9월달 끝날 때까지 네. 14년 9월달까지 한 126%를 끌어올렸습니다. 주가를요. 네. 예,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한 1년 그러니까 16년 그 2분기까지 네, 네. 이게 거의 이제 옆으로 한 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네. 계기다가 그다음에 16년 2분기부터 미국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을 하면서 금리를 같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주목하실 때 그때가 차이점은 뭐냐면은 네. 지금 다우 지수는 11년 전에 비해 가지고 3.8배가 올랐습니다. 11년 전. 예. 계속 상승 예, 장세를 11년 상승을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장에 이 버블이 올 때까지 왔다는 건 누구나 다 있다는 거니까 네. 버블이 가득 찬 국면에서 국면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네.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경기 후퇴가 일어나면서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그것보다 앞서 가지고 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걸 지금 말하자면 네. 깬 거죠. 거품을 터트리는 그런 네. 그 역할을 했고 네. 이제는 또 이것이 리세션을 더 앞당기고 더 심화시키는 네. 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질병 문제를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거는 네. 그 지금 당장은 지금 이 그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이게 이대로 가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유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유가도 뭐 30달러 그다음에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이렇게 금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이 걱정하는 다음에 그럼 무슨 일이 날 거냐? 네. 다음에 가장 걱정하는 거는 미국 채권 시장의 3분의 1이 정크 본드들입니다. 채권 시장 예, 투자 등급 이하의 트리플 B 이하의 네. 등급의 채권들이 이제 연장이 안 리볼빙인데 되는가요? 예, 네. 차원을 해서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채권 시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요. 쓰나미고요. 네. 지금 기업들이 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 그렇죠.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그 회사채 연장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예. 뭐 30불 뭐 이렇게 떨어지면은 네. 그 쉘 석유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발행한 회사채는 네. 차환을 하는 게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차환을 못하면 다 부도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GM 포드도 지금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이죠. 네. 항공기 이제 보잉 뭐이 지금 거의 그 거들이 나다시피 했죠. 이게 첫째 문제입니다. 네. 그럼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 시장이 붕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채권 시장에 그러니까 투자한, 네. 이 QE 때문에 그 정부 증권이나 리스크가 네. 낮은 증권은 수익률이 안 나니까 그렇죠. 대거 이 그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나 헤지 펀드들이 이 정크 펀드 시장에 대거 투자를 투자를 했습니다. 했겠죠. 예. 네. 이들이 투자를 한 것이 무너지면은 네. 그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또 다 부실화되고요. 부실화될 것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 사모펀드나 헤지 펀드의 돈은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보험회사나 네. 펜션에서 이제 온 겁니다. 연기금들을. 예.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연기금의 건전성 문제가 그 뒤에 또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주가가 얼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에 끝나는 금리를 게 전격적으로 내려도 주식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은 교수님 말씀대로 그 뒤에 있을 이 금융 시장의 악순환이랄까요? 이런 문제들을 더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인가요? 그럼? 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아마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꺾인다면 어떤 일이 날 거냐 하는 걸 시장은 알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 비해서 지금 그 시장의 불만은 아까 제가 그 섭섭하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섭섭하고 그리고 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총알을 너무 빨리 썼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올인을 해버린 게 너무 빨리 한 건가요? 그럼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준이 발표하면서도 파웰 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지만 네. 시장에서 그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네. 예, 여기에 대한 시장에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증시 폭락을 거듭하는 미국 증시가 만약에 안정이 돼야 된다면
이미 이제 제로 금리로 갔고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은 금융 정책은 이제 다 쓴 거고요. 네. 그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재정 쪽이겠죠. 네. 이제 대대적인 그 소비 진작이나 또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뭐 감세라든가 네. 또는 그런 그 재정 지출의 확대라든가 네, 네. 뭐 이런 것이 그 우리가 그 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는 금융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금융기관들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문제가 훨씬 넓고 복잡합니다. 네. 그럼 재정 정책이 막대한 재정 정책, 재정 지원 지금 의회에서 이제 하원을 그 패키지가 통과를 했고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재정 정책 외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가 이 정점을 지나야만 결국은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재정 정책만으로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 그 어머니 그 아까 우리 08년 세계 금융 위기에는 금융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는데 네. 이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금융의 신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의 사회, 네. 우리의 경제, 또 우리의 삶, 네. 이 전체에 대한 그 위협을 느끼게 했거든요. 네. 밖에도 나오지 마, 집 밖을 나오지 마라. 뭐 네. 비행기도 탈 수 없고 국경을 넘어갈 수도 네.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 트라우마가 상당히 길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은 제로 금리로 갔는데 이미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한국은 상당하게 어려운 건데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도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어떤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ECB나 이제 일본 네. 은행의 경우에는 그 08년 12월에 이제 그 중앙은행 기준 정책 금리를 제로로 가서 네.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끌고 온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네. 효과도 있고, 네. 예, 부작용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효과는 아까 처음에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네. 진작하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목표인데 뭐 그런 면이 그렇게 효과가 전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네. 결국은 이제 18년까지 네. 2년 반 돌아설 수 있어 상승 국면을 갈 수 있었던 거는 네. 바로 그 QE가 그동안 받쳐줬기 때문이다 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것이 결국은 좀비 기업들, 네. 그다음에 그 가계부채 확대, 아.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거품, 네. 네. 그다음에 주택시장의 거품, 네. 예, 이런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게 앞으로 QE가 치워야 될 대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위험이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의 경우도 네. 결국은 앞으로 문제가 네. 한국은행이 사실 0.75%로 떨어지는 것도 0%도 사상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제 과연 이게 한국은행이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첫째는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것. 네. 예, 그러니까 무슨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네. 그 개인 사업자들이 대략 한 450조 정도의 그 자금을 이제 은행에 빌려줘야 되는데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일종의 생존 비용을 덜어주는 것, 네. 그래서 고통을 이제 덜어주는 효과가 우선 1차적인 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돈을 금리를 낮춰주니까 가지고 가서 소비나 하거나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해서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한다거나 또는 투자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저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고통을 줄여주는 노력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네. 원래의 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총수요를 일으키는 네. 그 위축된 그런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가 없고 네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경제 전체적으로 네. 확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은행 이렇게 금리를 뭐 거의 제로 금리는 아니지만 0.75%로 내릴 때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재정 정책에서도 미국처럼 재정 지원도 좀 막대한 규모로 지금 추경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막대한 규모로 좀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보시면은 11조 얼마로 지금 11조 이제 7,500억 예, 원으로 합의를 발의됐고 해서 이렇게 예결위 간사들은 합의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보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31조를 지금 갖다 붓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상당 부분이 또 이제 금융이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대통령도 이게 금융위기 이상의 그 위기라고 어려운 말씀했지만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붓는 거는 붓는데 네. 그럼 우리가 물을 부으면 밑에 이 물이 배수가 이게 네.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네. 물에 역류가 일어나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줬는데 네. 예, 그 자금이 10%밖에는 집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보면 그 자동차 타고 하는 그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었다면 이렇게 하루에 만 명이 넘는 그 검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금융 이거를 정부에 하는 재정을 그 소화하는 것도 그렇고 네. 또 이 금융 지원을 소화하는 것도 그 과감한 시스템의 변화가 없이는 네. 오히려 역류 현상을 빚어서 결국 낭비만 가져올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뭐 굉장히 암울한데 더 어려워진다면 지금 금리가 0.75%인데 미국처럼 0%로 가거나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우리도 갈 수 있을 것으로 혹시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네.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그 단기적인데 네. 대신에 우리가 절대로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이너스 장기적으로 제로, 네. 치루어야 할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자산시장의 버블 문제라든가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문제라든가 네. 예, 그런 자산시장을 왜곡시킨다든가 금융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든가 네. 장기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도 최대한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하다가 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소탐 이거야말로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소탐 대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려대 김동훈 교수님과 함께 제로 금융의 의미와 그 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